쭈구렁 방탱이 다 된 게 나가서 빌어먹든 말든 알 바 아니다. 한겨울 15년을 시댁에 바친 여인이 대문 밖에 내쳐졌습니다. 곱게 단장한 젊은 첩이 안방을 차지하고 남편은 노자 몇 푼을 던지며 등을 떠밀었지요. 그런데 남편이 노자까지 쥐어보낸 데에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무서운 속셈이 숨어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산자락 아래 솔레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곽신의 술도가가 있었지요. 마을에서 제일 가는 술도가였습니다. 그 집 술은 한 모금만 넘겨도 목구멍이 환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한양 장사꾼들까지 발길이 끊이지 않았지요. 장맛은 또 어떻고요? 곽신의 된장은 한 숟갈만 풀어도 맹물이 국이 된다 했지요. 그런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곽신의 술맛은 천하제일이요. 한 번 맛보면 다른 술은 못 마신다니까. 장에 나온 사람들은 입을 모아 그렇게 칭찬했지요. 그런데 이 도가의 살림을 떠받치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깥 주인 곽치선이 아니었지요. 그 안 사람 윤정순이었습니다. 정순은 올해 38이었지요. 23 꽃다운 나이에 가난한 곽씨 집에 시집왔습니다. 그 뒤로 15년 동안 이 도가를 손수 일으킨 여인이었지요. 누룩을 띄우는 일도 정순의 몫이었습니다. 술독의 온도를 살피는 일도 상인들과 셈을 맞추는 일도 모두 그러했지요. 시어머니가 눈을 감으며 물려준 누룩 비법서가 있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또 읽어 손끝에 익힌 사람이 바로 정순이었습니다. 도가의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정순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었지요. 어느 술을 언제 거를지도 정순이 정했습니다. 어느 상인에게 얼마를 받을지도 정순의 몫이었지요. 곽치선은 그저 갓을 쓰고 앉아 손님을 맞을 뿐이었지요. 사실상 이 도가의 머리는 정순이었던 셈입니다. 다만 정순은 그것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지요. 제 공을 자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안댁, 이번 달 술값은 닷새 뒤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럼 그 집 외상은 이번에 마저 정리하시게. 묵으면 탈이 나는 법이니. 정수는 장부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셈을 꿰었지요. 어느 상인이 얼마를 졌는지 줄줄 외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정순을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곽 씨가 수완이 좋은 게 아니라 저 안댁이 야무진 게야. 곽 서방은 갓쓰고 앉아 손님이나 맞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잖나. 맞는 말이었지요. 곽치선은 도가가 커지자 거드름만 늘었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를 걸치고 기름 바른 상투를 매만지곤 했지요. 이만한 도가를 일군 게 다 내 수완이지. 안 그런가? 곽치선은 손님들 앞에서 늘 그렇게 떠벌렸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제 솜씨인 양 굴었지요. 정순이 밤새 술독을 살피다 손이 트고 갈라지곤 했지요. 그래도 곽치선은 본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순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제 일을 했지요. 그것이 정순이 살아온 방식이었으니까요. 정순은 일을 마치면 손가락에 은가락지를 만지곤 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끼워준 정표였지요. 시집 보내며 손에 끼워준 단 하나의 물건이었습니다. 고생스러워도 내 손으로 읽은 것은 누구도 못 빼앗는다. 어머니의 그 말이 가락지에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정수는
그 가락지를 만지며 마음을 다잡았지요. 여보, 이번 술은 유난히 맑게 나왔어요. 한번 보셔요. 술이야 잘 나오는 게 당연하지.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쓸데없는 소리 말고 일이나 해. 정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술독 뚜껑을 닫았지요.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못 듣고 사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그렇게 도가의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정수는 잠이 오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띄울 누룩이 마음에 걸렸던 게지요. 살며시 방을 나와 곳간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왔지요. 이 야심한 밤에 누가 곳간에 있단 말입니까? 정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였지요. 형님, 일이 생각보다 커졌습니다. 관아에서 곧 장부를 들이밀 겁니다. 채만길의 목소리였습니다. 첩으로 들어온 채련의 오랍이었지요. 요즘 들어 부쩍 도가를 들락거리던 그 사내 말입니다. 쉿. 목소리 낮춰라.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이번엔 곽치선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수는 숨을 죽였지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곡물 빼돌린 게 한두 푼이라야 말이지요. 이대로 발각되면 우리 둘 다 목이 달아납니다. 그래서 내가 술을 마련해 두지 않았느냐. 곽치선의 목소리가 음흉하게 깔렸습니다. 술 아니요. 장부를 전부 안 사람 이름으로 돌려놨다. 셈도 문서도 채권도 다 그 사람 앞으로. 글도 모르는 여편네니 제 이름이 어디 적혔는지도 모를 게야. 정수는 제 귀를 의심했지요. 안 사람이라니. 지금 저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럼 일이 터지면 다 그 사람이 한 짓이 되는 게지. 도가 살림을 죄 쥐고 있던 게 누군지는 마을 사람들이 다 아니까. 빼돌린 것도 전부 안되기 한 일이 되는 게야. 우린 손 하나 안 더럽히고 빠져나가고. 채만길이 낮게 웃었습니다. 역시 형님이십니다. 그 여편네야 어차피 쓸모도 다 됐고요. 정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렸지요. 15년을 바친 이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남편이라는 자가 저를 죄인으로 몰고 있었던 거지요. 그것도 죽을 자리로 떠밀 작정을 하고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곳간 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수는 황급히 장독 뒤로 몸을 숨겼지요. 누구 있느냐? 곽치선이 어둠 속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정수는 숨조차 쉬지 못했지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바람이겠지요. 들어가십시다. 두 사내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웅크리고 있었지요. 차디찬 겨울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그런데도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지요.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가 무얼 잘못했기에 15년을 이 집에 다 바쳤거늘. 정수는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되뇌었지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이 일을 말한단 말입니까? 관아의 고한들 누가 제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도가 살림을 쥔 사람이 저라는 걸 모두가 아는 마당에 말입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정수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리고 누룩을 살폈지요. 아무 일도 없는 척 떨리는 손을 감추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천갈래 만갈래 생각이 들끓었지요. 그 무렵 도가에는 또 하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곽치선이 들인 젊은 첩채련 말입니다. 채련은 올해 23이었지요. 흰 살결에 고운 이목구비를 지녔습니다. 그러나 입꼬리가 늘 비웃듯 올라가 있었지요.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요. 그런데도 안방을 제 것인 양 차지했습니다. 그러고는 정순을 종 부리듯 했지요. 형님, 이 댁 살림이 어찌 이리 칙칙해요. 안방에 비단 한 폭이 없으니. 살림은 화려한 게 아니라 알찬 게 좋은 법일세. 호호, 늙으면 다들 그런 소리 하더라. 채련은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둘만 남게 되자 표정이 싹 바뀌었지요. 곱던 얼굴에 서늘한 빛이 돌았습니다. 형님, 똑똑히 들어둬요. 이 집 안방 주인은 곧 내가 될 거예요. 곱게 비켜주면 부엌대기 자리라도 남겨주지. 정순이 어이가 없어 채련을 바라보았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채련이 손을 번쩍 들었지요. 그러더니 정순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본처가 첩에게 손찌검을 당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감히 나를 그런 눈으로 봐. 곧 내 세상이 올 텐데. 정수는 얼얼한 뺨을 매만지며 입술을 깨물었지요. 마음 같아서는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처지가 처지인지라 꾹 눌러 참았지요. 어젯밤 엿들은 음모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수는 곳간을 지나다 또 한 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채련이 정순의 누룩 비법서를 손에 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 책을 함부로 뒤적이고 있었지요. 시어머니가 물려준 책이었습니다. 정순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물건이었지요. 자네, 그건 함부로 만지는 게 아닐세. 정순이 다가가자 채련은 깜짝 놀라 책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표정을 바꾸고 코웃음을 쳤지요. 뭐 이런 낡은 책을.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자네가 알바 아닐세. 이리 주게. 정수는 책을 집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채련은 입을 삐죽이며 돌아섰지요. 두고 봐요. 이 집 안방 주인이 누가 될지. 정수는 그 말의 뜻을 어렴풋이 알아차렸습니다. 어젯밤 엿들은 음모가 떠올랐습니다. 채련의 저 당돌한 말이 그 음모와 한 줄기로 이어지고 있었던 거지요. 이 집은 이미 정순을 밀어낼 채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마을 어귀 우물가에서 정순은 한 노파를 만났습니다. 삼동 할멈이라 불리는 여인이었지요. 산 너머 쇠락한 주막을 지키는 늙은이였습니다. 예전에 정순이 그 병을 고쳐준 적이 있었지요. 약초를 손수 다려 살려 낸 인연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댁, 안색이 어찌 그리 안 좋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 삼동 할멈은 정순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거칠고 트인 그 손을 한참 들여다보았지요. 그러더니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세댁, 이 늙은이가 살아보니 말일세. 사람을 버리는 자는 제 복을 버리고 사람을 품는 자는 제 복을 품는 법이더군. 정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노파의 따뜻한 손길의 코끝이 시큰해질 뿐이었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언젠가 알게 될 게야. 지금은 몰라도 돼. 삼동 할멈은 빙긋 웃고는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그러고는 산길을 천천히 올라갔지요. 정수는 그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까닭 모를 위로가 가슴에 스며들었지요. 그러나 정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머지않아 제 운명을 뒤흔들 줄은 몰랐지요. 평온해 보이던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폭풍의 시작이었지요. 15년 인생을 통째로 무너뜨릴 폭풍 말입니다. 그것을 그때의 정수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삼동 할멈을 만난 그날 이후로 도가의 공기는 빠르게 바뀌어 갔습니다. 채련이 안방을 차지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지요. 며칠 지나지 않아 채련의 오라비 채만길이 아예 도가에 눌러앉았습니다. 채만길은 올해 30, 마른 체구에 눈매가 날카로운 사내였습니다. 노름으로 찌든 누런 얼굴에 걸음걸이부터 음흉했지요. 이 채만길에게는 남모를 사정이 있었습니다. 노름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였던 겁니다. 누이 채련을 곽치선의 첩으로 들인 것도 실은 그 빚을 갚으려는 속셈이었지요. 곽치선은 그 약점을 쥐고 채만길을 마음대로 부렸습니다. 채만길은 살기 위해서라도 곽치선이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지요. 그러니 그 눈빛이 더욱 독해질 수밖에요. 채만길은 들어오자마자 도가의 곳간이며 술독이며 하나하나 살피고 다녔습니다. 매부, 이 도가가 한 해의 술을 얼마나 빚소. 그건 안 사람이 알지. 나야 큰 줄기만 알 뿐이고. 곽치선의 대답에 채만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안 사람이 안다. 이 말이지요. 거참 묘한 집이로군. 채만길은 혀를 차며 정순 쪽을 흘끔 보았지요. 그 눈빛이 어찌나 끈적하던지 정순은 절로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부터 정순의 처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채련이 안주인 행세를 하며 정순을 부엌으로 내몰았던 겁니다. 형님, 이제 안방 일은 내가 맡을 테니 형님은 부엌이나 봐주셔요. 늙은 사람이 안방에 앉아 있으면 손님 보기 민망하잖아요. 정수는 기가 막혔습니다. 15년을 이 집 안주인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부엌대기 노릇을 하라니요. 그러나 곽치선은 채련의 편이었습니다. 임자, 작은 사람 말이 맞네. 자네는 손맛이 좋으니 부엌을 맡게. 말은 부드러웠지만 속뜻은 분명했지요. 안주인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엿들은 음모가 떠올랐던 게지요. 섣불리 맞섰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밀려난 정수는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불을 떼고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했지요.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듯 했습니다. 하루는 채련히 부엌에 들이닥쳤습니다. 정순이 차린 밥상을 보더니 대뜸상을 발로 밀쳤지요. 이게 사람이 먹을 밥이야? 가니 이게 뭐야? 밥그릇이 나뒹굴고 국이 쏟아졌습니다. 정수는 말없이 엎질러진 것을 치웠지요. 15년을 안주인으로 산 사람이 첩 앞에서 무릎 꿇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종들이 그 광경을 흘끔거렸지요. 정순의 두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그래도 정순은 묵묵히 견뎠지요. 그런데 정순을 더 힘들게 한 것이 따로 있었지요. 바로 술맛이었습니다. 채련은 안주인이 되자 술 빚는 일에도 참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이 정해둔 누룩의 양을 제멋대로 바꾸고 발효 시간을 줄이라 지시했지요. 빨리빨리 술을 내다 팔아 돈을 쥐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작은 사람, 그리하면 술맛이 변하네. 누룩은 때를 기다려야 하는 법일세. 아유, 형님은 뭘 그리 따져요. 술이야, 그게 그거지. 정순의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달에 나온 술은 맛이 영 시원찮았지요. 단골 상인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곽신의 술맛이 왜 이런가? 예전 같지가 않은데.
글쎄 말일세. 무슨 일이 있나. 곽치선은 그 말을 듣고도 정순을 탓했습니다. 임자가 부엌일에 정신이 팔려 술을 소홀히 한 게 아닌가. 정순은 어이가 없었지요. 그래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한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저 가슴만 답답할 뿐이었지요. 그 무렵 곽치선과 채만길이 은밀히 나누는 말을 정순이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채서방, 자네 빚이 또 늘었다지. 빚쟁이들이 자네를 찾아 여기까지 왔더군. 형님,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이번 일만 잘 풀리면 다 갚겠습니다. 내가 자네를 거두는 건 쓸모가 있어서야. 쓸모가 없어지면 어찌 되는지 알지? 알다 마다요.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채만길의 목소리에는 비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제야 알았지요. 채만길이 곽치선에게 단단히 약점을 잡혀 있다는 것을요. 빚에 쫓기는 그 절박함이 채만길을 더욱 모질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채만길이 정순을 곳간으로 불렀습니다. 은밀히 할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었지요. 정순이 곳간에 들어서자 채만길은 문을 닫고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댁, 내 단도직입으로 말하리다. 그 누룩 비법서 말이오. 그거 나한테 넘기시오. 정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려준 목숨과도 같은 그 책을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 책은 내드릴 수 없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군. 어차피 안댁은 이 집에서 오래 못 버틸 텐데. 곱게 내놓으면 섭섭잖게 해드리리다. 채만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정수는 그제야 깨달았지요. 이들이 노리는 것은 도가만이 아니었습니다. 도가를 일으킨 비법, 그 자체를 통째로 삼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비법은 시어머니께서 제게만 물려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넘길 수 없습니다. 정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지요. 채만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좋게 말할 때 들으시지. 후회하게 될 거요. 채만길은 정순에게 바짝 다가섰습니다. 안댁, 잘 생각하시오. 이 집 사람들이 다 내 편인데 안댁 혼자 무얼 할 수 있겠소. 비법서만 곱게 넘기면 노자라도 챙겨 보내드리리다. 끝까지 버티면 어찌 될지 나도 모르오. 마지막 말에는 서슬퍼런 협박이 담겨 있었지요. 정수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말씀하셔도 같습니다. 그 책은 못 드립니다. 정수는 곳간을 나오며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그러나 마음만은 굳게 다잡았습니다. 이 비법만은 절대 내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의 평생이 담긴 것이었고 정순 자신의 15년이 담긴 것이었으니까요. 비법서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정순은 그 책을 부뚜막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자리였지요. 그러고는 밤마다 그 자리를 살피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아침이었지요. 곽치선이 갑자기 곳간을 열어 젖혔습니다. 그러더니 고래고래 고함을 쳤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곳간의 은자가 사라졌다. 도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곳간에 보관해 둔 은자 20냥이 감쪽같이 없어졌다는 것이었지요. 곽치선은 노발대발하며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집에서 곳간 열쇠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안 사람밖에 더 있느냐? 정수는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자신은 결코 손댄 적이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결단코 손대지 않았습니다. 발뺌하지 마라. 부엌에 처박혀 살림이 궁해지니 은자의 손을 댄 게지. 곽치선의 호통의 정수는 억울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채련이 끼어들었지요. 어머, 형님. 제가 어제 부엌 쪽에서 형님이 뭔가 들고 나오는 걸 봤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수는 채련을 노려보았지요. 자네, 그게 무슨 소린가? 나는 그런 적이 없네. 제 눈으로 똑똑히 봤는걸요. 형님이 보따리를 끼고 나왔다니까요. 안 그래요, 오라버니? 채만길이 능청스레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지. 나도 본 것 같소. 안대기 밤늦게 곳간 근처를 서성이더군. 정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들이 짜고 자신을 도둑으로 몰고 있었던 겁니다. 그제야 정수는 모든 것이 분명해졌지요. 비법서를 내놓지 않자 누명을 씌워 쫓아낼 작정이었던 겁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정순이 외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곽치선은 차갑게 정순을 내려다보았지요. 증인이 둘이나 있는데 무슨 변명이냐.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도둑질을 해놓고도 뻔뻔하게 고개를 드는구나. 제가 이 집을 위해 1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어찌 도둑질을 한단 말입니까? 정수는 목이 메어 외쳤습니다. 그러나 곽치선은 코웃음만 칠 뿐이었지요.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15년을 바친 집에서 도둑으로 몰려 손가락질을 받게 된 겁니다. 그날 밤 정수는 부엌 한 구석에 웅크려 앉아 은가락질을 매만졌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정표였지요. 손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정수는 나직이 흐느꼈습니다. 그러나 울음 끝에 정수는 입술을 꾹 다물었지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비법서만은 지켜야 했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그때 부엌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마름 돌개였지요. 곽치선 내에서 꾸준히를 도맡아 하는 다부진 사내였습니다. 돌개는 주위를 살피더니 정순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안댕마님, 소인이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슨 일인가, 돌개. 돌개는 잠시 머뭇거렸지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기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 있었지요. 아닙니다. 그저 몸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 이 집이 심상치 않습니다. 마님께 좋지 않은 일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좋지 않은 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소인은 더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늘 조심하십시오. 돌개는 그 말만 남기고 황급히 나가 버렸습니다. 정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지요. 굳은 일만 하던 무뚝뚝한 돌개가 어찌하여 저런 말을 한 것일까요? 정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했지요. 이 집에 더 머무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음모가 자신을 향해 조여 오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정수는 곽치선 앞에 불려갔습니다. 곽치선은 비단 두루마기를 걸치고 거만하게 앉아 있었지요. 그 옆에는 채련과 채만길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에는 묘한 웃음이 어려 있었지요. 정수는 직감했습니다. 오늘
무언가 결정적인 일이 벌어지리라는 것을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나 정수는 고개를 들고 똑바로 섰지요. 무슨 일이 닥치든 비굴하게 무너지지는 않으리라 다짐하면서 말입니다. 곽치선은 정순을 한참이나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임자, 자네는 이제 이 집 사람이 아닐세.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둑질을 한 사람을 어찌 한 집에 두겠나. 오늘로 자네를 내치겠네. 친정으로 돌아가게. 정수는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15년 바친 집에서 누명을 쓰고 쫓겨나게 된 겁니다. 영감, 저는 결백합니다.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시끄럽다. 더 듣고 싶지 않으니 썩 나가거라. 곽치선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15년입니다. 제가 이 집에 바친 세월이 15년이란 말입니다. 그 세월이 이리 헌신짝처럼 버려질 줄은 몰랐습니다. 헛소리 말거라. 도둑질한 주제에 무슨 낯으로 세월을 따지느냐. 채련이 끼어들어 입을 가리고 웃었지요. 형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부엌일은 이제 다른 사람 시키면 되니까요. 호호. 자네가 정령 사람이라면 이럴 수는 없네. 어머, 사람. 안방을 차지한 게 누군지 벌써 잊으셨나 봐. 호호. 정수는 그 웃음소리에 치가 떨렸지요. 더 매달려도 소용없음을 알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돌아섰지요. 방으로 돌아온 정수는 짐을 챙겼습니다. 챙길 것도 별로 없었지요. 무명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정수는 부뚜막으로 갔습니다. 깊숙이 숨겨둔 누룩 비법서를 꺼내 품에 넣었지요. 이것만은 절대 두고 갈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 곽치선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엽전 꾸러미를 들고 있었지요. 자, 노자일세. 친정 가는 길에 보태 쓰게. 정수는 의아했지요. 쫓아내면서 노자라니요. 이건 어인 일입니까? 허허, 그래도 부부의 정이 있는데 빈손으로 보내겠는가? 산길로 가면 친정이 가까우니 그리로 가게. 큰 길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산길이 빠르대도. 어허, 사람 호의를 그리 의심하는가? 어서 가게. 곽치선의 목소리는 뜻밖의 부드러웠습니다. 정수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요. 모진 분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래도 정이 남아 있었던 겁니까? 고맙습니다. 정수는 엽전 꾸러미를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대문을 나섰지요. 한겨울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정수는 뒤를 한 번 돌아보았지요. 15년을 살아온 집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 안에서 곽치선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정순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낮게 이르는 소리였지요. 쭈그렁 방탱이 다 된 게 나가서 빌어먹든 말든 알바 아니다. 돌개야, 너는 저 사람 뒤를 따라가거라. 산길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오너라. 정수는 그 말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처리하라니 그게 무슨 뜻이란 말인가. 정수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지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노자를 쥐어 산길로 보낸 까닭이 그제야 분명해졌습니다. 친정으로 가라는 말은 거짓이었지요. 인적 없는 산길에서 자신을 영영 없앨 작정이었던 겁니다. 정순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품속의 엽전 꾸러미가 갑자기 무섭게 느껴졌지요. 이것은 정이 아니라 미끼였던 겁니다.
정수는 황급히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산길을 빨리 벗어나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개였지요. 곽치선의 명을 받은 마름이 따라붙은 겁니다. 정수는 가슴이 터질 듯 했습니다. 마님, 잠시 멈추십시오. 돌개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수는 멈추지 않았지요. 오히려 더 빨리 걸었습니다. 제발 멈추십시오, 마님. 정수는 결국 걸음을 멈췄습니다. 도망쳐봐야 산속에서 잡힐 것이 뻔했으니까요. 정수는 돌아서서 돌개를 마주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나를 어찌할 셈인가? 주인이 시킨 대로 나를 해칠 텐가? 마님, 말해보게. 곽서방이 자네에게 무얼 시켰는가? 산길에서 마님을 없애라 하셨습니다. 사고로 위장하라고 그리 명하셨습니다. 정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짐작은 했으나 막상 듣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그래서 자네는 그리할 셈인가? 돌개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손에 든 몽둥이를 꽉 쥐었다 놓기를 반복했지요. 그의 얼굴에는 갈등이 가득했습니다. 소위는 못하겠습니다. 돌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몽둥이를 땅에 떨어뜨렸지요. 마님은 이 집에서 늘 아래 것들에게 따뜻하셨습니다. 소인이 병들었을 때 약을 지어 주신 것도 마님이셨지요. 그런 분을 소인은 차마 해칠 수 없습니다. 정수는 눈물이 핑 돌았지요. 돌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서 이 산을 넘어 멀리 도망치십시오. 소인은 이를 마쳤다 거짓으로 고하겠습니다. 부디 다시는 이 마을로 돌아오지 마십시오. 고맙네, 돌개. 이 은혜는 잊지 않겠네. 은혜라니요. 소인이 오히려 죄인입니다. 그동안 주인이 시키는 더러운 일을 마다 못하고 거들었으니 마님, 부디 살아남으십시오. 살아남아서 언젠가 이 억울함을 푸셔야 합니다. 그리하겠네. 반드시 그리하겠네. 어서 가십시오. 누가 볼까 두렵습니다. 정수는 돌개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산속으로 내달렸지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발이 돌부리에 채였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정수는 더 이상 다리에 힘이 없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방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지요. 굶주림과 추위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정수는 차디찬 바위에 등을 기댔지요. 이대로 산속에서 얼어 죽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아이의 울음이었습니다. 정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사람의 소리였지요. 정수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갔습니다. 바위 틈에 두 아이가 웅크리고 있었지요. 누나로 보이는 여자아이와 그 품에 안긴 사내아이였습니다. 둘 다 누더기를 걸치고 새파랗게 떨고 있었지요. 너희는 누구냐? 이 깊은 산속에서 무얼 하고 있는 게냐? 여자아이가 정순을 경계하며 동생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누구세요? 우리 동생 해치지 마세요. 해치다니. 나는 그저 길을 잃은 사람일 뿐이란다. 정순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아이의 경계가 풀렸지요. 저는 분이고 얘는 제 동생 돌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갈 곳이 없어서 떠돌고 있어요. 어머니는 어디 계시고? 어머니는 도리를 낳다가 돌아가셨대요.
아버지마저 돌아가시니 이제 우리 둘뿐이에요. 저런 가엾은 것들. 며칠을 굶었느냐. 사흘이요. 도리가 아픈데 약도 못 구하고 동생이 잘못될까봐 무서워요. 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품에 안긴 사내아이가 콜록콜록 기침을 했습니다. 도리는 열이 펄펄 끓고 있었지요. 정수는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나 추워. 도리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보챘습니다. 조금만 참아, 돌아. 누나가 있잖아. 분이가 동생을 더 꼭 끌어안았지요. 이 아이가 많이 아프구나.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 어서 불을 피워야겠다. 정수는 망설이지 않았지요.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웠습니다. 그러고는 아이들을 불가로 끌어당겼지요. 우선 몸부터 녹이 잤구나. 아주머니가 곁에 있으마. 아주머니 우리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우리는 거지인데. 거지가 어디 있느냐? 그저 잠시 어려운 것뿐이지. 사람이 사람을 돕는데 까닭이 어디 있겠느냐? 분이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며칠을 굶고 떨며 동생을 지켜온 어린 누나였지요. 정수는 두 아이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제 몸도 얼어붙을 듯 추웠지만 아이들의 떨림이 더 안쓰러웠지요. 이제 괜찮다. 괜찮아. 정수는 아이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지요. 제 한 몸 가눌 수 없는 처지였는데 아이들을 안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식 없이 살아온 정순에게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작은 불가에 모여 추운 밤을 견뎠습니다. 정수는 결심했지요. 갈 곳 없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이 어린 것들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분아, 돌아. 아주머니랑 같이 가자꾸나. 비록 가진 것은 없다만 굶기지는 않으마. 아주머니 아니 어머니라고 불러도 돼요? 분이의 말에 정수는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지요. 그래. 그리 부르려무나. 분이가 눈물 그렁한 눈으로 정순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말요? 정말 우리를 데려가 주시는 거예요? 그럼 약속하마. 분이는 정순의 품에 얼굴을 묻었지요. 도리도 작은 손으로 정순의 옷자락을 꼭 쥐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버림받은 여인과 버려진 아이들이 그 추운 겨울 산속에서 서로를 끌어안은 겁니다. 정수는 문득 삼동 할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품는 자는 제 복을 품는 법이라던 그 알 수 없던 말이었지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 아이들을 끌어안고 보니 어렴풋이 알 것도 같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분이가 물었습니다. 정수는 잠든 도리의 머리를 쓸어주며 대답했지요. 산 너머의 아주머니, 아니 할머니 한 분이 계신단다. 마음씨 고운 분이지. 그분께 가 보자꾸나. 거기 가면 우리 쫓겨나지 않아요? 그럼 걱정 말거라. 어머니가 너희를 지켜주마. 분이는 안심한 듯 정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날이 밝으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정수는 막막했지만 한 가지 떠오르는 곳이 있었습니다. 산 너머 삼동 할멈의 주막이었지요. 그 따뜻한 노파라면 이 딱한 처지를 외면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분아, 돌아. 조금만 견디자꾸나. 날이 밝으면 따뜻한 곳으로 가자. 정수는 두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동이 트기를 기다렸지요.
똥이 트자 정수는 두 아이를 데리고 산을 넘었지요. 한나절을 걸으니 쇠락한 주막이 보였습니다. 삼동 할멈의 주막이었지요. 정순이 살인문을 두드리자 삼동 할멈이 나왔습니다. 할멈은 정순의 몰골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아니, 이게 누군가? 세대가 아닌가? 어쩌다 이 꼴이 되었어. 할머니 갈 곳이 없어 염치 없이 찾아왔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지요. 삼동 할멈은 영문도 묻지 않고 세 사람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어서 들어오게. 아이고, 이 아이는 열이 펄펄 끓는구먼. 어서 뉘게. 할멈은 부랴부랴 아랫목에 자리를 폈지요. 마침 주막 뒤뜰에 약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도리를 눕히고 그 약초를 정성껏 다렸지요. 할머니, 이 약초를 좀 쓰겠습니다. 그러게. 새댁은 약초를 잘 다루니 마음껏 쓰게. 며칠을 정성껏 돌보자 도리에 열이 내렸습니다. 아이는 차차 기운을 되찾았지요. 분이는 정순의 곁을 떠나지 않고 살림을 거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자 삼동 할멈이 정순을 불러 앉혔습니다. 새댁,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게. 정순은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지요. 첩이 들어온 일, 부엌으로 쫓겨난 일, 누명을 쓴 일, 산길에서 죽을 뻔한 일까지 말입니다. 삼동 할멈은 묵묵히 듣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못된 사람들 같으니. 그래, 앞으로 어찌할 셈인가. 모르겠습니다. 그저 이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길을 찾아야지요. 새댁, 자네는 손에 천금 같은 재주를 지녔네. 그 재주를 썩히지 말게. 재주라니요. 저 같은 것이 무슨 소린가. 자네 술솜씨, 장솜씨가 어디 보통인가. 곽신의 도가가 컸던 게 다 자네 손에서 나온 것 아닌가.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멈의 말이 가슴을 울렸지요. 그러나 빈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게 왜 없어? 그 두 손이 있고 그 머릿속에 든 비법이 있자는가. 마침 이 늙은이가 쓰던 술독이 뒤뜰에 몇 개 있네. 한번 빚어보게. 정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품속에 누룩 비법서가 떠올랐지요. 그것만은 끝까지 지켜낸 보물이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할머니께 신세진 것을 갚으려면 그 길밖에 없겠지요. 그날 밤 정순과 삼동 할멈이 화롯가에 마주 앉았지요. 할멈이 숭늉을 건네며 입을 열었습니다. 새댁, 이 늙은이가 자네한테 큰 빚이 있는 거 아는가? 빚이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몇 해 전 내가 다 죽어가던 걸 자네가 약초로 살려주지 않았는가? 그때 자네가 사흘 밤을 꼬박 세우며 날 돌봤지. 나는 그 은혜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네. 정수는 그제야 기억이 났지요. 우물가에서 쓰러진 노파를 돌봤던 일이었습니다. 그저 사람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그 도리가 어디 쉬운가. 그러니 이제 내가 갚을 차례일세. 자네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이 늙은이가 끝까지 곁에 있어 주겠네. 할머니. 정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곽시내에서는 15년을 바쳐도 따뜻한 말 한마디 못 들었지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베푼 작은 정이 이리 큰 은혜로 돌아온 겁니다. 정수는 문득 삼동 할멈이 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품는 자는 제복을 품는 법이라던 그 말의 뜻을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지요. 이튿날부터 정수는 술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뒤뜰에 묵은 술독을 깨끗이 씻고 정성껏 누룩을 띄웠지요. 손이 트고 갈라졌지만 마음만은 오랜만에 설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뭐예요? 분이가 신기한 듯 물었지요. 누룩이란다. 이게 잘 떠야 술맛이 좋아지지. 정성을 들인 만큼 맛이 깊어진단다. 저도 도울래요. 그래. 분이가 도와주면 술이 더 맛있어지겠구나. 분이는 정순의 곁에서 부지런히 손을 보탰습니다. 도리도 기운을 차리고 마당을 뛰어다녔지요. 주막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돌았습니다. 마침내 첫 술이 익었습니다. 술독을 열자 맑은 향이 확 퍼졌지요. 삼동 할멈이 한 모금 맛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술맛은 처음일세. 곽신의 술보다 윗길이야. 과찬이십니다, 할머니. 과찬이 아닐세. 이 술이라면 능히 팔 수 있겠네. 자네 손은 정말이지 하늘이 내린 손이야. 정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 손으로 빚은 술이 인정받은 겁니다. 이게 정말 제 손으로 빚은 술이 맞습니까? 정수는 가만히 제 두 손을 들여다보았지요. 트고 갈라진 거친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부끄러운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 보니 이 손이 제 보물이었네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제 것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왜 울어요? 분이가 물었습니다. 정수는 어느새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아니란다. 그저 기뻐서 그래. 정수는 눈물을 닦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지요. 그날부터 정순의 술은 주막의 자랑이 되었지요. 지나가는 행상 몇이 맛을 보더니 그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퍼졌습니다. 산 너머 주막에 기막힌 술이 있다더라. 한 번 맛보면 못 잊는다던데. 행상들이 일부러 길을 돌아 주막을 찾았습니다. 장사꾼들도 술을 받아 가려고 모여들었지요. 쇠락했던 주막에 사람이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수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소문이 퍼진다는 것은 곽신의 귀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할머니, 손님이 느는 건 좋은데 어쩐지 마음이 놓이질 않습니다. 무슨 걱정인가, 세댁. 제 솜씨가 알려지면 곽시내에서 제가 살아있는 걸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삼동 할멈도 그 말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순의 불안은 괜한 것이 아니었지요. 하루는 한양에서 내려온 큰 술 도매상이 주막에 들렀습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지요. 그는 정순의 술을 한 모금 머금더니 한참을 음미했습니다. 이 술 누가 빚었소? 제가 빚었습니다. 안하게 빚었다고. 이만한 술은 한양 큰 도가에서도 못 만드는데. 도매상이 정순을 빤히 바라보았지요. 이 맑은 끝맛이 어디서 나오는 거요? 누룩을 띄울 때 사흘을 더 기다립니다. 급하면 맛이 거칠어지지요. 술은 기다림이 반입니다. 기다림이 반이라 거 명언이로군. 도매상은 손뼉을 치며 감탄했지요.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술을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앞으로 빚는 술은 내가 다 받으리다. 값도 후하게 쳐드리지. 고맙습니다. 정성껏 빚겠습니다. 아 참, 한 가지 더. 이 술에 이름이 있소. 아직 없습니다. 그럼 솔레주라 합시다. 솔레 마을 술맛이라고. 한양 사람들이 줄을 설 거요. 이렇게 솔레주는 한양까지 팔려 나가게 되었지요. 할머니, 이러다 술독이 모자라겠어요. 아이고, 이런 경사가 어디 있나.
새댁 덕분에 이 늙은 주막이 다 살아나는구먼. 삼동 할멈은 입이 귀에 걸렸지요. 정순도 신이 나서 밤낮으로 술을 빚었습니다. 장도 담그고 된장도 띄웠습니다. 곽시내에서 갈고 닦은 솜씨가 빛을 발한 겁니다. 그 불안은 머지않아 현실이 되었지요. 어느 날 낯선 사내 하나가 주막 근처를 어슬렁거렸습니다. 술을 사러 온 것도 아니면서 자꾸 안을 기웃거렸지요. 먼저 그를 알아챈 것은 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아저씨 아까부터 우리 집을 자꾸 들여다봐요. 어쩐지 무서워요. 정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사람 어디서 본 듯한데. 사내의 행색을 살피니 곽신의 마을에서 본 듯한 얼굴이었지요. 정수는 얼른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부엌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분아, 저 사람이 무얼 묻거든 어머니는 멀리 떠났다고 하거라. 알겠지? 네, 어머니. 잠시 후 사내가 주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술을 청하는 척하며 슬쩍 물었지요. 여기 술 빚는 솜씨 좋은 안악이 있다던데. 그 사람 좀 봅시다. 분이가 야무지게 둘러댔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며칠 전에 멀리 떠나셨어요. 지금은 우리 할머니가 빚으세요. 멀리 어디로 갔단 말이냐? 몰라요. 그냥 떠나셨어요. 어디로 가셨는지 저희도 모른다니까요. 사내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부엌 쪽을 한참이나 노려보았지요. 정수는 숨을 죽이고 웅크렸습니다. 정체가 들통나면 또다시 그 끔찍한 일이 되풀이될 터였지요. 다행히 사내는 더 캐묻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사내가 사라지자 분이가 부엌으로 달려왔지요. 어머니, 그 아저씨 갔어요. 무서웠죠. 우리 분이가 어머니를 살렸구나. 야무지게도 둘러댔으니. 어머니, 저 사람들이 왜 어머니를 찾아요? 어머니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란다. 어머니는 잘못한 게 없어. 다만 못된 사람들이 어머니를 미워해서 그런단다. 정수는 분이를 꼭 안았지요. 그러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언제 또 그자들이 들이닥칠지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할머니, 아무래도 곽시내가 저를 찾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게나 말일세. 조심해야겠어. 자네는 되도록 바깥 출입을 삼가게. 하나 할머니, 마냥 숨어 지낼 수만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먹여 살리려면 술을 빚어 팔아야 하니까요. 그 마음 안다네. 허나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나. 우선은 몸을 사리세. 알겠습니다. 한데 언제까지 일이 쫓기듯 살아야 할지요. 정순의 목소리에 깊은 한숨이 배어났지요. 삼동 할멈이 그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게야. 그때까지 견디세. 자네는 강한 사람이니. 그날부터 정수는 얼굴을 가리고 술을 빚었습니다. 마음 편히 솜씨를 펼치던 날들은 끝나고 쫓기는 자의 불안이 다시 정순을 짓눌렀지요. 그래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정수는 번 돈으로 아이들에게 새 옷을 사 입혔지요. 분이에게는 고운 댕기를, 도리에게는 솜옷을 사주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예쁜 옷은 처음이에요. 분이가 댕기를 만지며 좋아했습니다. 정순의 마음이 따뜻해졌지요. 우리 분이가 입으니 더 곱구나. 어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분이가 꾸벅 절을 했습니다. 그때 도리가 쪼르르 달려왔지요. 어머니, 저도 보세요.
도리가 새 속옷을 입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다들 웃음을 터뜨렸지요. 아이고, 우리 도리도 의젓하구나. 이제 다 나았네. 네,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어머니가 약 지어 주셔서요. 도리가 정순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정순이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지요. 그래, 우리 도리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거면 어머니는 더 바랄 게 없단다. 정수는 두 아이를 꼭 안아주었지요. 자식 없이 살아온 세월이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정순의 살림은 조금씩 일어섰습니다. 빈손으로 쫓겨난 여인이 제 손 하나로 다시 일어선 겁니다. 정수는 문득 곽신혜를 떠올렸지요. 그 집은 지금 어찌 되었을까? 정순이 혼잣말을 하자 삼동 할멈이 대꾸했습니다. 남 걱정할 새가 어디 있나. 자네의 앞길이나 잘 닦게. 그러게요, 할머니. 지나간 일은 잊어야지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분이가 정순에게 다가왔지요. 어머니, 저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소원이냐? 어머니랑 도리랑 셋이서 오래오래 같이 사는 거요. 다시는 헤어지지 않고요. 그럼 그렇게 살자꾸나. 어머니가 약속하마. 정말이죠. 약속 꼭 지키셔야 해요. 그럼 약속이다. 정수는 분이의 새끼손가락에 제 손가락을 걸었지요. 그렇게 앞만 보고 살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정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떠난 곽신의 도가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변화가 머지않아 정순의 평온한 삶을 다시 흔들어 놓으리라는 것도 말입니다. 한편 정순이 떠난 곽신의 도가는 어찌 되었을까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속은 골마 가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없으니 술맛이 예전 같지 않았던 겁니다. 채련이 안주인 행세를 하며 멋대로 술을 빚었지요. 누룩의 양도 엉터리, 발효 시간도 제 멋대로였습니다. 그러니 술맛이 날로 떨어졌지요. 곽신의 술이 영 못 쓰게 됐어. 예전 그 맛이 아니야. 그러게 말일세. 무슨 일이 있나. 내 들으니 안댁이 나갔다더군. 그 댁 술맛은 다 안댁 솜씨였던 게지. 하긴 곽 서방이 술 빚는 거 본 적이 있나. 가 쓰고 앉아 있기만 했지. 단골들이 수군거리며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술이 안 팔리니 곳간이 비어갔지요. 곽치선은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왜 술이 안 팔려? 제가 어찌합니까? 술이야 똑같이 빚었는데요. 채련이 새침하게 대꾸했습니다. 곽치선은 부하가 치밀었지요. 똑같이 빚긴 뭘 똑같이 빚어. 안 사람이 있을 때는 이러지 않았다. 아유, 그 늙은이 얘긴 그만 좀 하셔요. 술 좀 못 팔린다고 호들갑은. 못 팔리는 게 한두 푼이냐. 곳간이 비어가는 게 안 보이느냐. 곽치선은 가슴을 쳤습니다. 그제야 곽치선은 깨달았습니다. 도가를 떠받치던 것이 정순의 솜씨였다는 것을요. 그러나 이미 늦었지요. 정순은 떠났고 비법서도 함께 사라졌으니까요. 설상가상으로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관아에서 곡물장부를 조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곽치선과 채만길이 빼돌린 곡물이 드러날 위기였지요. 채만길은 곽치선을 다그쳤습니다. 형님, 이제 어쩔 셈입니까? 조사가 시작됐어요. 걱정 마라. 장부는 다 안 사람 이름으로 돌려놨으니 죄를 물어도
그 사람이 다 뒤집어쓰게 돼 있다. 한데 그 여편네가 산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요? 곽치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돌개가 처리했다 하지 않았느냐. 그게 시신을 직접 확인한 건 아니라서요. 채만길의 말에 곽치선의 얼굴에 불안이 스쳤지요.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겨울 산속에서 빈손으로 쫓겨난 여편네가 살아있겠느냐. 얼어 죽었거나 굶어 죽었겠지. 그 무렵 정순의 술도가 소문은 점점 멀리 퍼지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 주막의 솔레주가 한양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그만 채만길의 귀에까지 들어갔지요. 채만길은 우연히 한양 장사꾼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산 너머 주막에 술 빚는 솜씨가 기막힌 안악이 있다더군. 곽신의 술보다 윗길이라던데. 무어, 안악이라고. 그 안악이 어찌 생겼다더냐. 글쎄, 40쯤 된 여인이라던가. 약초도 잘 다루고. 채만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약초를 다루는 40쯤 된 여인이라면 짐작하는 사람이 있었지요. 바로 윤정순이었습니다. 이런 그 여편네가 살아 있었구나. 채만길은 한달음에 곽치선에게 달려갔습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그 여편네가 살아 있어요. 무어라. 그게 정말이냐? 산 너머 주막에서 술을 빚으며 떡하니 살아있답니다. 게다가 장사가 아주 잘 된다는군요. 곽치선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정순이 살아있다면 모든 계획이 틀어질 수 있었습니다. 정순이 입을 열어 진실을 말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냥 둬선 안 되겠다. 그 사람 입을 막아야 해. 형님, 죽이는 건 위험합니다. 이번에 또 사람을 보냈다가 들통나면 큰일이지요. 그럼 어쩌잔 말이냐. 방법을 바꿔야지요. 그 여편네를 죄인으로 만들면 됩니다. 관아 손을 빌려서요. 채만길이 음흉하게 속삭였습니다. 관아 손을 빌리다니? 그 주막 술이 밀주라고 고발하는 겁니다. 허가 없이 술을 판다고요. 그럼 관아에서 잡아갈 테고 우리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 입을 막을 수 있지요. 오, 그것 참 묘한 이로구나. 곽치선의 입가에 비열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채만길의 눈에도 살기가 어렸지요. 그 무렵 주막을 염탐하러 보냈던 사내가 돌아와 채만길에게 고했습니다. 채 서방님, 틀림없습니다. 그 주막에 술 빚는 안악, 바로 곽신의 안댁이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숨었지만 제 눈은 못 속이지요. 그래, 그 여편네가 정녕 거기 숨어 있더란 말이지. 채만길의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이제 확신이 선 겁니다. 형님, 이제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저 여인을 확실히 처리할 때입니다. 서두르지 마라. 이번엔 빈틈없이 해야 한다. 관아를 움직여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곽치선이 손가락으로 제 목을 긋는 신용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음모는 점점 더 잔악해져 갔지요. 한편 정수는 그 사내가 곽신의 첩자였음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가 둘러대 가까스로 넘기긴 했으나 마음이 놓이질 않았지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삼동 할머니 장에 다녀오더니 굳은 얼굴로 정순을 불렀습니다. 세댁, 이상한 소문을 들었네. 무슨 소문 말씀이십니까? 곽신애가 관아의 공물을 빼돌린 일로 조사를 받는다는데 그 죄를 자네한테 뒤집어 씌웠다는 게야. 정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장부를 죄 자네 이름으로 돌려놨다더군. 그러니 관아에서
자네를 잡으러 올지도 모른다는 게야. 정수는 그제야 모든 것이 분명해졌지요. 곽치선이 자신을 내쫓은 진짜 까닭을 깨달은 겁니다. 단순히 첩을 들이려는 게 아니었지요. 공물을 빼돌린 죄를 자신에게 통째로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도 모르는 자신을 골라 장부를 모두 자기 이름으로 돌려놓은 것이었지요. 그렇다면 저를 산길로 보내 없애려 했던 거군요. 무슨 소린가, 세댁. 노자를 쥐어주며 산길로 가라 했습니다. 인심을 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인적 없는 곳에서 저를 없애려 한 것이었지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 모든 죄를 죽은 저에게 씌우려던 겁니다. 정순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런데 정순이 살아있으니 이제 곽치선은 더욱 다급해졌을 터였지요. 할머니,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제가 죄인으로 몰리게 생겼습니다. 세댁, 침착하게. 자네는 죄가 없네. 죄가 없으면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게야. 하나 저는 글도 모르고 힘도 없는 안악입니다. 무슨 수로 그 음모를 밝힌단 말입니까? 정수는 절망스러웠습니다. 겨우 일어선 삶이 또다시 무너질 위기였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정순에게는 지켜야 할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안 됩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습니다. 분이와 도리를 위해서라도 저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정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순한 정순이 아니었지요. 무언가 굳은 결심이 서린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싸우겠습니다. 비록 가진 것 없는 안악이지만 진실만큼은 제 편이니까요. 삼동 할멈은 정순의 손을 꼭 잡았지요. 그래, 그 마음이면 됐네. 이 늙은이가 끝까지 돕겠네. 자네는 혼자가 아닐세.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 말씀이 큰 힘이 됩니다. 한데 세댁, 한 가지는 명심하게. 저들은 자네가 살아있는 걸 알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더욱 조심해야 하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번엔 호락호락 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을 지키리라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을 반드시 벗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정수는 가만히 손가락에 은가락지를 매만졌지요. 친정어머니의 정표였습니다. 어머니, 저를 지켜봐 주세요. 이번엔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정수는 나직이 되뇌었지요. 그 눈빛에는 전에 없던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수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곽치선과 채만길이 이미 더 무서운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순이 우려하던 일이 기어이 벌어졌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주막에 들이닥친 겁니다. 이 집이 허가도 없이 밀주를 팔았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술독을 모두 압수하겠다. 포졸들이 다짜고짜 술독을 부수기 시작했지요. 정성껏 빚은 술이 땅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그저 작은 주막에서 술을 빚었을 뿐입니다. 어찌 이러십니까? 닥쳐라. 고발이 들어온 이상 조사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술을 팔았으니 죄가 가볍지 않다. 허가라니요. 저는 그저 살 길이 막막해 술을 빚어 팔았을 뿐입니다. 누가 저를 고발했단 말입니까? 그건 알 것 없다. 어서 따라오너라. 포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무너졌지요. 누가 고발했는지는 뻔했습니다.
곽치선과 채만길의 짓이었지요. 밀주라는 죄를 씌워 정순을 올가매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누군가 저를 해치려고 거짓 고발을 한 겁니다. 그건 관아에 가서 따지거라. 포졸들은 정순을 끌고 가려 했습니다. 그때 삼동 할멈이 달려 나와 막아섰지요. 이보시오, 나으리들. 이 사람은 죄가 없소. 내가 보증하리다. 늙은이는 비키시오. 공무 집행을 방해하면 함께 잡아가겠소. 삼동 할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분이와 도리도 정순에게 매달려 울었지요. 어머니를 데려가지 마세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데려가지 마세요, 제발요. 아이들의 울음소리에 포졸들도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정순을 끌고 갔지요. 정순은 끌려가며 아이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분아, 돌아,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거라. 어머니, 꼭 돌아오마. 어머니, 가지 마세요, 어머니. 돌아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꼭이요, 꼭.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관아에 끌려간 정수는 모진 문초를 받았지요. 다행히 밀주거는 큰 죄가 아니어서 며칠 갇혀 있다가 풀려났지요.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순이 풀려나 주막으로 돌아오니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채만길이 다음 수를 쓴 겁니다. 이번에는 더욱 악랄했지요. 사람을 시켜 정순의 술독에 몰래 독초를 풀어 넣은 겁니다. 그 술을 마신 마을 사람 몇이 그만 탈이 나고 말았지요. 산 너머 주막술을 마시고 사람이 쓰러졌다. 독이 든 술을 팔았다는 게야.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정수는 또다시 관아에 끌려갔지요. 이번에는 죄가 무거웠습니다. 사람을 해치는 독주를 팔았다는 것이었으니까요. 네, 이거 어디서 독을 구해 술에 탔느냐? 저는 결단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제 술에 몰래 독을 탄 것입니다. 증거도 없이 무슨 변명이냐? 내가 빚은 술에서 독이 나왔거늘. 제가 평생을 술을 빚어 온 사람입니다. 어찌 사람 잡는 독을 술에 타겠습니까? 누군가 저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모함이라. 그럼 누가 너를 모함한단 말이냐? 대보거라. 정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곽치선과 채만길의 이름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요. 그러나 증거가 없었습니다. 글도 모르는 안악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것은 말을 못하는구나. 죄가 없으면 어찌 말을 못해. 원님은 정순을 윽박질렀습니다. 정순은 억울함에 몸부림쳤지만 누구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았지요. 옥에 갇힌 정순은 차디찬 바닥에 웅크렸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어찌 이런 일이 거듭된단 말인가. 정순은 어둠 속에서 흐느꼈지요. 이대로 누명을 쓰고 죽게 생긴 겁니다.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잘못되면 분이와 도리는 또 갈 곳을 잃을 터였지요. 그 무렵 주막에 남은 삼동 할멈과 아이들도 위태로웠습니다. 채만길의 무리가 주막 주위를 어슬렁거렸던 겁니다. 삼동 할멈은 불안을 느꼈지요. 분아, 돌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보따리만은 꼭 지켜야 한다. 삼동 할멈이 분이에게 작은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분이는 그것을 품속 깊이 간직했지요. 다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의아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 너희 아버지가 남긴 것이란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날, 너희 아버지 유품이라며 맡겨둔 게야.
내 이제껏 보관하고 있었다. 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이라니요. 우리 아버지가 이걸 왜 할머니께 맡기셨어요? 나도 자세히는 모른다. 다만 너희 아버지가 죽기 전 이걸 꼭 곽신의 안댁에게 전하라 하셨다는구나. 그분이라면 사람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곽신의 안댁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너희 어머니 정순이란다. 너희 아버지는 곽신회에서 일하다 험한 꼴을 당하셨다더구나. 그러면서도 끝까지 이 보따리를 지키셨지. 너희한테 이걸 맡기며 그러셨단다. 정살길이 막막하거든 곽신의 안댁을 찾아가라고. 그분은 마음이 따뜻한 분이니 너희를 거둬줄 거라고. 분이는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곽신의 안댁이라면 바로 지금의 어머니 정순이 아닙니까? 정순은 산속에서 처음 만난 날 제 이름도 사연도 말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분이는 거둬준 그 어머니가 아버지께서 일러준 바로 그 사람인 줄은 까맣게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 깊은 산속에서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었던 거지요. 죽은 아버지가 길을 일러준 그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그 신기한 인연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밤이었지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주막에 불길이 치솟았지요. 채만길의 무리가 주막에 불을 지른 겁니다. 증거를 없애고 아이들까지 입을 막으려는 짓이었지요. 불이야, 불이 났다. 분아 돌아, 어서 일어나거라, 불이 났다. 삼동할멈은 아이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러고는 황급히 밖으로 내보냈지요. 할머니는요? 할머니도 빨리 나오세요. 나는 괜찮다. 어서 너희부터 나가거라. 마당으로 뛰쳐나온 분이가 그제야 제품을 더듬었습니다. 잠결에 깨어 황급히 나오느라 품에 지녔던 보따리를 잠자리에 떨어뜨리고 온 겁니다. 보따리, 아버지 보따리가 방에 있어. 분이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도리가 갑자기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지요. 돌아, 안 돼. 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리가 다시 방으로 뛰어든 겁니다. 잠시 후 도리가 보따리를 안고 불길을 헤치며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린 몸이 그을리고 손에 큰 화상을 입고 말았지요. 돌아, 이 녀석아, 그깟 보따리가 뭐라고, 죽으면 어쩌려고. 분이가 동생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누나가 이게 있어야 어머니 누명 벗는다며. 그래서 도리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지요. 분이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때 옥에서 풀려난 정순이 마침 주막으로 달려오고 있었지요. 밀주건으로 다시 조사받다 가까스로 나온 길이었습니다. 멀리서 불길을 본 정수는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분아, 돌아, 어디 있느냐? 어머니. 정수는 그을린 도리를 보고 가슴이 찢어졌지요. 아이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돌아,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깟 종이가 뭐라고 불 속에 뛰어들었느냐? 도리는 그을린 손에 보따리를 꼭 쥔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누명 벗겨드리려고요. 누나가 이것만 있으면 어머니가 누명을 벗는다고 했어요. 정수는 말문이 막혔지요. 8살 어린 것이 제 목숨도 돌보지 않고 어미를 구하겠다고 불 속에 뛰어든 겁니다. 정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지요. 그래, 우리 도리. 어미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정순은 도리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자식 없이 살아온 정순이었지요. 그러나
이제 정순에게는 목숨보다 귀한 자식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때 무너지는 주막 안에서 삼동 할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순은 가슴이 철렁했지요. 할머니, 할머니는 어디 계시냐? 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를 먼저 내보내고 다시 들어가셨어요. 약초를 가지러 가신다고. 정수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했지요. 그러나 이미 주막은 불바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정순을 붙잡았지요. 안 돼요. 들어가면 죽소. 놓으세요. 할머니가 안에 계신단 말입니다. 할머니. 정수는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불길은 모든 것을 집어삼켰지요. 한참 뒤 불이 잦아들었을 때 삼동 할멈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잿더미를 헤치고 삼동 할멈을 찾아냈습니다. 할멈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지요. 그런데 할멈의 품에는 작은 약초 보따리가 안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정순을 위해 약초를 지키려 했던 것이었지요. 정순은 무너진 주막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을 걷어주고 다시 일어서게 해준 은인이었지요. 끝까지 곁에 있어 주겠다던 그 따뜻한 노파가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버린 겁니다. 할머니, 어찌 저를 두고 가십니까? 마지막까지 제 약초를 챙기시다니요. 이 은혜를 어찌 갚으라고 이리 떠나십니까? 정수는 할멈의 차가운 손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분이와 도리도 곁에서 흐느꼈지요. 할머니, 할머니, 내가 무얼 그리 잘못했습니까? 어찌 제게서 모든 걸 빼앗아 가십니까? 정수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요. 주막도 술독도 그리고 가장 소중한 은인까지. 절망이 정순을 짓눌렀습니다. 캄캄한 밤하늘 아래 정수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지요. 이보다 더 깊은 어둠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옥에 갇힌 정수는 깊은 어둠 속에 있었지요. 은인은 죽고 주막은 불타고 자신은 죄인으로 몰렸습니다. 정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요. 그때 삼동 할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사람을 버리는 자는 제 복을 버리고 사람을 품는 자는 제 복을 품는 법이라던 말이었지요. 그래 할머니가 그러셨지.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은 갈 곳 없는 분이와 도리를 품지 않았던가요? 그렇다면 자신은 복을 품은 사람이었지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우리 분이와 도리는 어찌 되는가? 할머니의 죽음은 또 어찌 되고? 정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빛이 다시 살아났지요. 그는 몰랐지만 머릿속에는 도가의 모든 셈이 들어 있었습니다. 곽치선은 그것을 우습게 보았지만 바로 그것이 정순의 무기였지요. 그리고 도리가 목숨 걸고 지켜낸 보따리가 있었지요. 죽은 아전이 지키라 했던 것이라면 곽치선의 죄를 밝힐 무언가일 터였습니다. 이튿날 정수는 원님께 청을 올렸습니다. 사또 소인에게 결백을 증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소인이 빚은 술에 독이 없음을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어라? 내가 무슨 수로 증명한단 말이냐? 소인은 평생 술과 약초를 다뤄 온 사람입니다. 소인에게 그 독이 든 술을 주시면 무엇이 들었는지 가려내겠습니다. 원님은 잠시 고민하더니 허락했지요. 마침 그 독주가 증거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술의 냄새를 맡고 빛깔을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단호하게 말했지요. 이 술에는 부자라는 독초가 들었습니다. 한데 이 부자는 제 술독에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중에 탄 것이지요. 그것을 어찌 증명하느냐. 부자는 빛깔이 푸르스름하고 혀끝을 대면 아릿하게 마비됩니다. 헌데 이 독초는 이 고장에서 나지 않습니다. 한양 약재상에서나 구하는 것이지요. 산속 주막에 사는 제가 어찌 이런 귀한 독초를 구하겠습니까? 원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정순의 말에는 빈틈이 없었지요. 그렇다면 누가 이 독초를 구할 수 있단 말이냐? 한양을 드나들며 약재를 살 수 있는 자, 그리고 저를 해치려는 자입니다. 그때 관아 마당으로 한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마름 돌개였지요. 스스로 관아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삿도 소인이 모든 것을 아뢰입니다. 더는 양심을 속일 수 없습니다. 돌개가 바닥에 엎드려 외쳤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랐지요. 너는 누구냐? 소인은 곽치선의 마름 돌개라 하옵니다. 그동안 곽치선과 채만길이 저지른 죄를 모두 보았습니다. 저 안댁은 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곽치선과 채만길의 짓이옵니다. 돌개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공물을 빼돌린 일, 그 죄를 정순에게 씌우려 장부를 조작한 일, 산길에서 정순을 죽이라 시킨 일, 독초를 풀고 주막에 불을 지른 일까지 말입니다. 소인도 시키는 대로 했으니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허나 불을 지르고 사람을 해치라는 명까지는 차마 따를 수 없었습니다. 늙은 주모가 그 불에 돌아가셨으니 소인은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원님은 곽치선과 채만기를 당장 잡아들이라 명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이 끌려왔습니다. 곽치선은 펄쩍 뛰었습니다. 이는 모함입니다. 삿도, 저 마름이 무슨 원한을 품고 거짓을 고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저 안 사람이 저지른 것이옵니다. 그렇습니다. 삿도, 저 여인이 도가의 살림을 죄쥐고 공물을 빼돌렸습니다. 장부에 다 그 여인 이름이 적혀 있사옵니다. 채만길도 곁에서 거들었지요. 곽치선이 비열하게 웃으며 장부를 내밀었지요. 보십시오, 삿도. 이 장부에 안 사람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공물을 빼돌린 것도 셈을 한 것도 모두 저 여인입니다. 원님이 장부를 살피니 모든 거래가 정순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순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지요. 그때 정순이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삿도, 그 장부를 소인이 한번 보게 해 주십시오. 정순은 장부를 받아 들고 한 장씩 짚어갔지요. 글은 몰라도 셈만은 누구보다 훤했습니다. 삿도, 이 장부에는 큰 허점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작년 10월 한양거래처에 술백동이를 보냈다. 적혀 있습니다. 한데 그달에 저희 도가는 술을 50동이밖에 빚지 못했습니다. 가뭄으로 쌀이 모자랐기 때문이지요. 없는 술 50동이가 어찌 거래되었겠습니까? 이는 공물을 빼돌리고 장부를 거짓으로 꾸민 흔적입니다. 원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수는 계속 장부의 허점을 짚어갔지요. 또 보십시오.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많은데 그 차액이 어디로 갔는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빠진 돈이 빼돌린 공물이지요. 소인이 셈을 맡았다면 어찌 이런 엉터리 장부를 만들었겠습니까? 셈을 모르는 자가 급히 꾸민 것이옵니다. 곽치선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정순의 셈은 한치의 빈틈도 없었지요. 글 모르는 안악이라 우습게 보았던 것이 도리어 발목을 잡은 겁니다. 그것은 저 여인이 교묘하게 꾸며 대는 것입니다. 곽치선은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발악했지요.
사또, 저 여인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 백동이는 그렇습니다. 다른 해의 거래와 헷갈린 것입니다. 장부를 베끼다 해를 잘못 적은 것뿐이지요. 그것이 어찌 죄가 됩니까? 제법 그럴듯한 변명이었지요. 원님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정수는 당황하지 않고 받아쳤지요. 사또, 그 말이 사실인지는 어렵지 않게 가립니다. 그 거래의 상대인 한양송 객주를 부르시면 됩니다. 10년간 저희와 거래한 사람이지요. 그에게 물으시면 그의 술을 몇 동이나 받았는지 또렷이 답할 것입니다. 곽치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수는 한 걸음 더 나아갔지요. 게다가 송객주는 술값을 늘 어음으로 치렀습니다. 그 어음이 송객주의 장부에 남아있을 터, 두 장부를 맞대면 누가 거짓을 적었는지 단번에 드러날 것입니다. 영감, 그래도 헷갈렸다 하시겠습니까? 곽치선은 입을 뻐끔거릴 뿐 아무 말도 못했지요. 거래처 인맥을 손바닥처럼 꿰는 정순 앞에서 그 어떤 거짓도 통하지 않았던 겁니다. 도가의 셈과 거래를 실제로 굴려온 사람은 곽치선이 아니라 정순이었으니까요. 이게... 영감은 저를 글도 모르는 안악이라 우습게 보셨지요. 한데 그 안악이 15년간 이 도가의 셈을 도맡았습니다. 영감이 모르는 거래 하나하나까지 소인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곽치선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짓밟고 내쳤던 그 여인이 실은 도가의 진짜 머리였음을요. 늦은 깨달음이었지요. 그때 정순이 분이와 도리를 불렀습니다. 도리가 그을린 손으로 보따리를 풀었지요. 그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또, 이것은 곽시내에서 일하다 돌아가신 한 아전이 남긴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아버지이지요. 죽기 전 목숨 걸고 지킨 것이옵니다. 원님이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빼돌린 곡물의 날짜와 양, 숨긴 곳까지 적혀 있었지요. 죽은 아전이 몰래 기록해 둔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곽치선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자 채만길이 돌변했지요. 끝까지 제 살 길만 찾는 사내였습니다. 사또, 소인은 그저 곽치선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빚에 쫓기는 처지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말입니다. 모든 건 다 저 곽치선이 꾸민 일이옵니다. 무어라? 이 배은 망덕한 놈이. 곽치선이 펄쩍 뛰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며 추한 꼴을 보였지요. 한 패가 되어 악행을 일삼더니 벼랑에 몰리자 서로를 물어뜯는 겁니다. 원님은 진노했습니다. 내 이놈들, 곡물을 빼돌리고 그 죄를 죄 없는 안악에게 씌우려 했단 말이냐. 게다가 사람을 둘이나 해쳤으니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친다. 곽치선과 채만길은 끌려가 마땅한 벌을 받았지요. 곡물을 빼돌린 죄, 무고한 사람을 모함한 죄, 사람을 해친 죄까지 더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가진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옥에 갇혔지요. 채련 또한 그 죄를 함께 물어 곽시내에서 쫓겨나 빈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곽치선이 죄를 씌우려고 모든 장부와 문서를 정순 이름으로 돌려놓았던 것, 바로 그것이 화근이 된 겁니다. 죄인은 곽치선으로 밝혀졌으나 도가의 모든 문서가 법적으로 정순의 것이었던 게지요. 이 도가의 문서가 모두 윤정순의 이름이니 이 도가는 마땅히 윤정순의 것이다. 원님의 판결에 곽치선은 통곡했습니다. 제 손으로 판 함정에 제가 빠진 겁니다. 정순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넘긴 그 모든 것이
도리어 도가를 통째로 정순에게 넘겨준 꼴이 되었지요. 이럴 수가 내가 무슨 짓을. 곽치선은 머리를 쥐어뜯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정수는 누명을 벗고 곽신의 도가의 당당한 주인이 된 겁니다. 본래 그 도가를 일으킨 사람이 정순이었으니 마땅한 일이었지요. 그 무렵 놀라운 소식이 또 하나 전해졌습니다. 한양에서 벼슬길에 오른 정순의 남동생 윤정후가 누이를 찾아 내려온 겁니다. 정후는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 한양에서 글 공부를 하느라 오랜 세월 누이와 소식이 끊겨 있었지요. 그러다 마침내 벼슬에 올라 누이를 수소문하던 차에 곽신의 사건이 인근 고을까지 소문이 나면서 누이의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정후는 그 억울한 사연을 전해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지요. 누님, 그동안 이런 고초를 겪으셨다니. 못난 아우를 용서하십시오. 정후야, 내가 어찌 여기를. 진작 누님을 찾았어야 했는데 글 공부에 매여 소식조차 못 전한 제가 죄인입니다. 이제라도 곁에서 누님을 돕겠습니다. 다시는 누님을 외롭게 두지 않겠습니다. 정수는 동생의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렸지요. 정후는 누이의 거친 손을 보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굳은 살이 그 모진 세월을 말해 주었지요. 누님, 이 손으로 그 모진 세월을 견디셨군요. 괜찮다. 이 손이 나를 살렸고 아이들을 살렸으니 나는 이 손이 자랑스럽단다. 세월이 흘러 정순의 도가는 예전보다 더 번창했지요. 솔레주는 한양까지 이름을 떨쳤습니다. 정수는 번 돈으로 가난한 이들을 도왔지요. 갈 곳 없는 아이들을 거두고 굶주린 이들에게 양식을 나눴습니다. 삼동 할멈이 베풀었던 그 인정을 이제 정순이 세상에 갚는 것이었지요. 분이는 곱게 자란 처녀가 되었지요. 도리도 화상 입었던 손이 다 나아 씩씩한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두 아이는 정순을 친어머니처럼 따랐지요. 하루는 정순이 거리를 지나는데 남루한 사내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곽치선이었지요. 모든 걸 잃고 거리를 떠도는 신세가 된 겁니다. 곽치선은 정순을 보고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임자. 정순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을 죽이려던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정순의 마음엔 미움보다 가여움이 앞섰습니다. 사람을 버린 자는 제 복을 버린다 하였습니다. 영감은 사람을 버려 모든 복을 이루셨군요. 정순은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곽치선은 고개를 떨구었지요. 빈손으로 쫓겨났던 여인은 도가의 주인이 되었고 모든 걸 가졌던 사내는 빈손으로 거리를 떠돌게 된 겁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분이와 도리, 동생 정우와 함께 따뜻한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수는 손가락에 은가락지를 매만졌지요. 친정어머니의 정표였습니다. 두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요. 우리 이렇게 함께 있으니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느냐. 어머니, 우리 약속 지키셨어요. 셋이 오래오래 같이 살자던 약속이요. 분이가 환하게 웃었지요. 도리도 정순의 품에 안겼습니다. 자식 없이 외로이 살던 여인이 이제 누구보다 따뜻한 식구를 품게 된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빈손으로 쫓겨난 여인이 1년 만에 가장 부유하고 따뜻한 집의 주인이 되었다고요. 사람들은 그런 정순을 진심으로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정작 부러워한 것은 재물이 아니었지요. 미움 대신 베풀음을 택하고 끝내 따뜻한 식구를 품은 그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을 버리는 자는 제복을 버리고
사람을 품는 자는 제 복을 품는 법입니다. 정수는 모든 걸 잃고도 사람을 품었기에 끝내 가장 큰 복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부디 여러분도 곁에 소중한 사람을 품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